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두 전직 대통령이 만났다. 80년대 후반, 견고했던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민족의 운명을 논의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 냉전의 마지막 장벽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2006년 6월, 이곳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두 지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KBS 스페셜은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의 자리입니다.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냉전체제 해체의 설계도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사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두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 대통령님,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두 분께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대담을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우리 고르바초프 대통령님을 한 6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인연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그동안 관계를 발전시켜 오셨습니까? 93년 7월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외교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 한때 항상 뵙고 싶었던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 국내에서도 한 2번 배웠고 또 해외 로마 같은 데서도 배웠고 해서 오늘까지 6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무엇보다도 매우 흥미로운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가장 숭고한 가치들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죠. 이런 뜻에서 볼 때 저는
김 대통령과 마치 친척과도 같은 친밀함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가까운 친구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면, 이데올로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우리 김 대통령께서는 사실 70년대 그 냉전의 양국 구도가 아주 견고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4대국 보장론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주변 사강의 교차 수교를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사적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국을 한반도 평화의 책임 당사자로서 제가 제기한 것은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말렵 그때에 일본과 청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전쟁을 했고, 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두 전쟁 다 이기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협의해서 소위 카스라 데프트 미리학을 해서 한국을 일본이 병탐한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4대국이 다 우리나라 운명에 관계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이것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역사는 역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4대국이 다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을 이 한반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이 4대국이 싫다고 한반도를 떼어서 짊어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결국 폴 케네디 교수가 와서 얘기한다시피 한국은 4마리 큰 고기의 다리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가 한국이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데 그런 지정학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4대국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실제 지금 그 당시 미국과 소련, 이것은 냉전의 당사자고, 한국은 그 냉전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미국과 소련은 물론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중국, 또 한국전쟁한테 미국을 후방 기지로서 지원했던 일본, 이런 그 직접 간접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나라들이 이 마지막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하고 한다. 제가 그때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러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이 소련과 중국은 우리의 적성국가인데 적성국가 보고 우리 평화를 보장하는 게 말이 되냐,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답변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적성국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우리를 평화적으로 살도록 책임지고 당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분단시킨 책임자들 아니냐. 그리고 또 북한의 배후에서 전쟁을 맞으면 지원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가 또 그렇게 답변한 일도 있습니다. 고바초프 대통령님, 사실상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인상을 주셨던 거는 소련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사강인 남북한에 대한 교차 승인의 물꼬를 텄다는 데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서 1990년 한소 수교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때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한반도 분단에 대한 시각과 평가에 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2차 대전 후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죠. 이것은 당시의 세계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전후 세계는 여러 블록으로 갈라져 있었죠. 독일도 분단돼 있었고 한편에서는 국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당시 세계는 양대 세력이 대체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의 뒤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냉전을 종식시키긴 했지만은 이런 가정을 해보고 싶군요. 만일 냉전 체제 당시 소련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은, 또 소련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냉전 체제 당시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중부, 동부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류는 이제 한반도에서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아직까지도 냉전의 장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에 참여한 국가들은 남북한 국민들이 통일된 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을 알아야 하며 한반도 분단 해소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고바초프 대통령님이나 김 대통령께서는 생각이 너무나 같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로 만나보시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핵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통령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최대 변수라기보다는 나는 북한은 그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평화에 협력하는 태도를 확실히 하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생존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또 국교도 하고, 유엔에 가입하는데 찬성했으면 국교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제재도 해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책임도 지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부터 이득을 얻으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게 북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말하기를 만일 우리에 대해서 안전만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제재 해제하면 핵은 다 포기하겠다. 미국이 와서 직접 검증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아까 말씀한 그런 안전보장이라든가 경제제재 해제 같은 대가를 주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도 말하자면 북한이 또 말을 바꾼다, 속인다. 그럼 그때는 이 육자회담에서 나머지 나라들 북한 빼고 5자가 합의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래를 안 해보고 지금 제재부터 하려는 일부의 그 강경파들, 그런 분들이 뭐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난 북한 핵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그 핵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은 생존권도 보장해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옳지 않는 일 하면 그때는 국제적인 제재 혹은 육자회담 제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바초프 대통령께서는 이미 김 대통령과 저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죠. 핵과 관련된 모든 연구와 모든 작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와 함께 같이 제한돼야 할 사항이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이 봉쇄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으며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돼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에게도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평화를 위한 과정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일종의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서 자국의 과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의 이해관계도 아울러 생각해야죠.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점은 북한이 스스로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체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고바초프 대통령께서는 한때 슈퍼파워였던 소련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지금 미국 슈퍼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얘기해서 바로 문제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직접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또 오래 유지될수록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고 또 미국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데에 대한 논거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김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 대통령, 지금 고바초프 대통령께서 상당히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주한미군이 계속 있고 미국이 동북아에 계속 주둔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동북아에서 어떤 한반도에서 어떤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는 어떠신지요? 지금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께서 말씀한 주한미군 문제인데 이 주한미군은 우리가 마지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용하면 그거는 선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만료에도 미국이 만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외부가 우리를 침략하고 병tam하려는 걸 막았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이 남쪽에 있는 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만 안 하면 우리는 지금은 물론 통일 이후까지도 미군이 있는 게 좋다. 또 이 말은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후로 올브라이트 장관이 갔을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주한 미군이 긴장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분규를 일으킨 쪽으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 주변 강대국들의 자의적인 이런 그 야심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주한 미군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하고 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또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선기능을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핵 문제 못지않게 또 다시 불거진 문제가 미사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사일 문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다뤄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문제가 아주 그 돌출돼 가지고 이게 만약 실제로 발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 미국 본토 가까이까지 가는 것이 입증이 되면 아마 상당한 지금 문제가 생겨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이라든가 일본의 그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치기나 하고 군비 강화 혹은 재군비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들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목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북한을 마지막 일종의 그 말썽거리 악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면도 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약 미사일 발사하면
틀림없이 그런 방향에서 전쟁 선호하고 냉전주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최대로 악용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걱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고바초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곳곳의 언론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마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나 할까요? 북한은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국가 간의 불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미 양자 간에는 물론 육자회담 당사국 사이에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한반도에서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작년 9월 19일 날 이제 4차 육자회담에서 북경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핵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협력 문제가 다 광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북한 위조 지폐 문제, 돈 세탁 문제 나오면서 모든 게 지금 다 교착 상태에 빠진 입장이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육자회담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까지,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까지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주십시오. 나는 그 9월 19일 합의가 상당히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돌출했단 말이에요. 그 위조 지폐 문제가. 그래서 나는 거기에는 그러한 그 합의와 그런 건설적인 발전을 별로 바라지 않는 냉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꾸 긴장을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그 위조지폐 문제를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또 그 사람들 목적대로 지금 9월 19일 날 좋은 성명 발표해놓고 지금 완전히 아주 정체 상태랄까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러면 미국은 북한은 어떻게 할 해결책이 있냐? 그 미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자꾸 맞으면 직접 대화해라든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일을 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우리가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결코 그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우리 남쪽이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그 외부의 부정적인 공작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혹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북한이 하는 일 중에는 때때로 그런 그 강경파들, 미국에서 네오콘이라든가 일본에서 극우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좋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의가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바초프 대통령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광주 선언을 보면 말입니다. 그 육자 회담을 상설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뭐 구라파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 체계로 구축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부에서는 육자 회담의 상설화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바초프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육자회담이라는 기구가 생기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기구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틀을 유지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육자회담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자회담의 지속을 막는 어떤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 틀은 계속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여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 여론이 육자회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여론을 형성하고 또 육자회담 차원에서 정책이 실현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 관련 기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협약이나 동맹 등 그 메커니즘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구들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육자회담의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세계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지만은 결국 이 메커니즘은 이 지역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자회담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 봐야 하니까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자회담은 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재임 중에 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동아시아의 다자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지평을 만드셨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것도 만드셨고, 그다음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만들어서 또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체 비전을 만드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가져왔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서도 사실상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자안보 협력은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육자회담의 상설화 문제하고 대통령께서 보시는 그 미래의 다자안보 협력 문제, 이걸 어떻게 연관시켜 볼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안보인데 그 핵심은 이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나라들이 육자회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71년에 대통령 나왔을 때도 이마저면 4대국 한반도 보장론으로 얘기했고, 지금 육자란 것은 그 4대국의 남북이 아니 합쳐서 육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이 육자회담을 상설화를 주장을 했고, 중국 가서 강택민 주석하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 당가선 씨를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당가선 씨가 나중에 저한테 우리 중국은 당신이 그 생각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는 핵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미사일도 있고 대량 살상 무기 기타 여러 가지 화학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육자가 딱 협력만 하면 그건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북한 경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께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상 2002년 7월 1일 조치 이후에 북한이 개방 개혁 쪽으로 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방과 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요즘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결국에 중국의 동북 삼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바람한 경제권의 일부가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경제 개방 개혁의 속도와 폭,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남북한 경협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이 경제를 개혁 개방하는 것만이 자기네가 살 길이라고 그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IMF에서 돈도 빌리고 세계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아세아은행에서도 빌리고
그리고 또 외국 투자도 유치해 와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 개방이 성공하려면. 근데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육자회담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족쇄가 풀려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간적인 조치로서 중국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 중국의 그 북한을 이 동북 사성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과장된 얘기입니다. 중국은 그런 생각이 나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소비재가 거의 8할리 중국 쏘고 있습니다. 북한 상점에는 중국 상품 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뭐 산업 분야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북한은 중국에 예속되는 경제체제 만든 거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국제적으로는 안 돼. 미국이 딱 막아버려서. 또 우리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걸 온데 이렇게 계속 견제하고 억압하면 본의 아니지만 북한이 중국에 만약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진출해 가지고 중국하고 같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북한 경제를 살려주는 이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 또 그것이 우리 이익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진출해야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고, 또 북한에 가서 뭐 북한의 SOC 같은 것을 사회간접자본을 전부 해야 앞으로 우리가 남북의 통일 경제에 있어서 마지막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열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반도라 가지만 반도는 바다로도 가고 육지로도 간 것이 반대인데 우리는 육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문제 해결돼서 철도가 터지고, 근데 저는 6.15 정상 때부터 지금 철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도 이 문제 갖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모든 관계국이 이익이 됩니다. 북한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고 러시아도 이익이 되고 중국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나가려면 이 맞으면 북한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북한 철도를 우리가 복선화시키고, 혹은 또 현재 철도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맞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이 21세기 이 세계 경제 속에서 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과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압록강 기적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북한 경제 지원을 가난한 친척한테 주는데 참 속으로는 귀찮게 생각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남한의 중소기업들을 북한에 진출시켜서 살리는 길이고, 또 이것이 평화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 우뚝 서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민감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만일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로 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하에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이게 계속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그 경제적 협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아까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안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거 안 되는데 돈 가지고 가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북한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안전한 그 사업 경영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그 스스로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 스스로는 어디까지나 평화를 바란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병행해서 북한의 안전 평화 문제와 그리고 우리 투자 문제, 이것이 두 가지가
결국 서로 연결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마디 보충하겠습니다. 북한도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해 어떤 의구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이미 시작된 남북 경협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런 경제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측의 노력 없이는 결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마치 동생 보듯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약소국이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한다면은 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버텨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다른 해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에 의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긴장이 발생하겠죠.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 소련 사회주의 경제의 대전환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특히 개방, 글라스노스트, 개혁,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두 개념을 만들고 과거 소련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그때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북한은 어떠한 형태의 개방과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러시아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로부터 배울 만한 경험이나 교훈도 있고 동시에 다른 나라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하셨으면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경제 개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 개혁의 내용과 수준,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 소련에서 개혁 개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체제란 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갈 것인가입니다. 러시아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중국의 경험을 끌어와야 하는가? 아니면은 베트남의 경험을 본따야 하는가?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기존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무시켜 새로운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동기 유발을 위한 방법을 시도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금 개개의 국가마다 자신대로의 방법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내부에 혼란이 생겨 상황이 급박해지면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인력 양성을 위해 남한으로 사람을 보내 배우게 하고 또 이곳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북한으로 보내서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 사람들과 함께 전망 있는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게 됩니다. 단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고바초프 대통령께서 아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속도하고 정치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개방개혁을 많이 한다. 그럼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 그럼 북한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까 정치적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개방개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아마 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과거 소련에서 개혁을 시작했을 때 개혁을 전진시켜 나가게 되자 당시 소련 지배계층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간부와 관료들이었죠. 특히 기업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한 저항이 심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를 감독하는 당위원회의 입지가 도전받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개혁을 점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랬습니다. 옛 소련의 보수 진영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려 했던 반면 민주 진영은 장애물을 딛고 오로지 전진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쪽이 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 문제가 중요하니까 아마 이야기했는데 이 정치하고 경제 개혁을 어떻게 조화해서 나가냐 하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동그라파는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정치는 그대로 어느 정도 가면서 뭐냐면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근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상당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북한은 당연히 말하자면 중국식이란 말을 싫어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이치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성장됩니다. 중산층이 성장되면 결국에서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국 산업혁명도 그랬고 프랑스 대혁명도 그런 중산층의 요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대혁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벌써 그 3년 전에 공산당 당원을 바꿔가지고 공산당 당원 자격이 있는 것은 노동자 농민이 하나였던 것을 이제 지식인과 그리고 기업가 이께서 세계의 대표론을 내가지고 강태민 주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그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북한도 그렇게 중국식이나 그런 식을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경제가 발전되려면 또 급속히 발전되려면 그런 그 정치적 변화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올 걸로 봅니다.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도 기존 정치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는 경제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 혁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화 혁명의 핵심은 당시 경제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의 보수 세력들이 문화혁명을 도구로 정치 투쟁을 했던 것이지요. 중국은 10여 년 만에야 문화혁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혁명과 같은 정치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경제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한다고 해서 경제만 변하고 당이나 정치는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 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단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이 변하고 당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사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성공적으로 변해 가려면은 바로 그 나라의 토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 학문 등 그 나라가 가진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하죠. 결국은 체제 개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기준이나 방향으로서의 민주주의 원칙은 따르면서도 저마다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요즘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논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뭐 인권을 상당히 주장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난 그 문제에 대해서요. 청와대에 있을 때 2002년에 2월 달에 부시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 1월 달에 이라크와 이란과 북한을 그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온 거요.
그때는 뭐 북한을 공격한다는 이런 말도 있었고 해서 나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이제 맞이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공격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백성들을 밥도 못 먹이면서 뭐 전쟁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이 좋지 않은 건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압박해서 되느냐? 당신들이 소련을 50년 동안 인권 문제 가지고 압박하고 냉전했지만 바꾸지 못하고 또 중국도 그렇게 했지만 못 바꾸고 지금 베트남도 그랬고 지금 쿠바 같은 거 바로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도 못 바꾸고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꿨냐. 소련하고 이 동그라파하고 구주안보협력조약 헬싱키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제를 만드니까 소련 사람들이 세계를 알게 됐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운이 일어나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걸 장악해가지고 맞으면 그런 위대한 페레스트로이카 혁명을 한 것이다. 중국도 안 되니까 닉슨이 중국 가서 모택동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안전보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유엔 가입이라든가 국제 정상화 얘기를 하면서 모택동이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등소표를 등용해가지고 개혁 개방해서 오늘날 같이 변한 거 아니야. 월남하고는 공산주의 인권 문제 해결한다고 전쟁까지 했지만 결국 못 이기고 지고 나왔는데 결국 지금 외교하고 교회 가니까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안심하고 가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과거에 비하면 많은 인권적인 개선도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마지막 공산당의 변화는 개혁 개방으로 유도할 때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외부의 제국주의적 세력의 음모를 구실로 해가지고 백성을 더 조화되고 더 독재를 강화한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이마저면 납득이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북한을 공격 안 하겠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내가 대화하라고. 당신들 나쁜 짓 한 놈하고 대화한다고 하는데 대화는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이익이 되냐가 문제다. 소련 레이간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 해놓고도 대화하지 않느냐. 당신은 6.25 전쟁 때 전쟁 도발한 사람들하고 전쟁 중에 대화해가지고 휴전협정 맺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화하겠다 하고 또 선언했어요. 또 식량도 주겠다. 근데 그거로 또 문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고바초프 대통령께서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Думаю, что это кардинальный вопрос. 인권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경제개혁의 성과가 없어 생활에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또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통제를 받아 학문이나 비즈니스, 문화 등에서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없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별 상황과 문화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매우 주의 깊게 개선해 나가야 하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옛 소련 공산당 관료들이 저지하려 했을 때 옐친의 그룹은 이에 반대하며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등 모든 면에서 빨리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이 붕괴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교훈인 것이죠. 그 다음 푸틴 대통령에 와서야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하는 국제적 여론에 대해서 얘기인데 네. 첫째 인권에는 정치적 인권이 있고 또 사회적 인권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인권은 말하자면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시작돼 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부르주아지를 중산층이 일어남으로써 이 정치적 인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이런 것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이란 것은 인류가 수십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먹어야 살고 어린 어머니 젖까지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병들면 고쳐야 돼요. 병을. 그 인권은 마지막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 인권은 지금 아까 말같이 공산국가는 그 개혁 개방이 안 된 이상은 그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큰 성과를 못 올리지만 다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것을 약 8천 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터전히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점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권에서는 우리가 식량 보내주지 않습니까? 비료 보내면 비료 10만 돈 주면 정산이 10만 돈이 더 됩니다. 그럼 20만 돈이에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거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굶주리지 않는 데서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런 사회적 인권에는 지금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정치적 인권을 떠들으면 이 북한하고 관계가 전부 지금 여기서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과도 못 올리면서 혼란만 가져온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얘기한 그 자유입니다. 그냥 그걸 똑같이 우리 보고도 하라는 것은 상황이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 보고 그걸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전반적인 전략 구도하고 분리시켜서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중국 위협론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보이지 않게 고립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주는 함의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될까요? 나는 중국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오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굴욕의 역사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 지금도 수없는 그 말하자면 빈곤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5천만이라고도 하고 1억이라고도 하고 아니 그 몇 억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매일같이 지방에서 지금 그 시위가 일어나고 말썽이 생기고 있거든요. 중국도 절대로 지금 안심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중국이 지금 뭐 대외적으로 제2미국이 되고 그래갖고 뭐 세계 국가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면 안 봅니다. 또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또 이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모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 그런 야심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지 말고 이 모두 중국하고 대화를 해서 중국도 좋은 방향으로 계획 개방을 하고 민주화를 하고 인권도 신장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서 중국도 우리가 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말입니다. 러시아 위협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러시아는 OSCE,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일원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하고도 가깝게 잘 지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동북아에서는 없는 것일까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동북아에서도 모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육자 회담과 같은 기구에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 유효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유럽의 경우 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기구는 7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의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회원국들이 지난 90년에는 파리 헌장을 채택했죠. 유럽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다자간 안보 협력이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소련 지도자였던 지난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안보 협력 기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코멘트를 한 사람이 조지 볼튼인데 그가 동아시아에 와서 말하기를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것은 너무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 육자회담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육자회담이 성공하면 이 지금 중국 문제의 당사자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말로서 협의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고 또 그만한 그 토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북한하고 가깝지만 핵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보고 국제사회 협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한국, 일본, 미국, 중국 그 협력 체제, 협력의 대화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러시아나 북한을 포함한 육자회담이 모두 같이 협력하고 이 육자회담은 아주 이거 잘 맞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다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가 되면 누구도 의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아주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자회담의 중요성을 나는 우리 국민도 굉장히 한번 더 인식하고 그래서 이런 육자회담이 잘 되도록 우리가 바라고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지도자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봤습니다.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강압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 협력,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안정을 모색할 때 동북아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특별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